자, 많은 고객들이 인정한 확실한 효과. 여러분, 광고 오래 하는 상품들 일단 그 믿음이 더해갑니다. 왜냐? 효과가 없는데 왜 사? 그렇잖아요. 자, 코코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인정한 확실한 효과, 발기부전, 그리고 졸업,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고민 해결사, 특히 특허받은 의료기기라는 점 중요합니다. 아내의 샤워 소리만 들어도 잠든 척하기 바빴던 분들. 아, 그렇습니까? 아내의 샤워 소리만 들어도 잠든 척하기 바빴던 남편도 있는 모양이군요. 왜 그러는 거죠? 응?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렇죠.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네. 저희 아내는 말이죠. 제가 잘 때까지 계속 샤워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때가 많으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 자, 여자친구랑 첫 여행 가서 실망감만 안겨주셨던 분들. 그래서 한 고객은 실망입니다. 이렇게 예, 안철순 씨라고. 예. 자, 코코메디라면은 이런 모든 걱정 다 떨쳐낼 수 있습니다. 코코메디는 특허청 기술 특허 등록 그리고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S병원에 코코메디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코코메디인 만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김용민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상단 링크 또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한 후에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본사 대표 번호 080-695-7000번 080-695-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증이 올라왔어요. 간증이 올라왔어요? 네, 코코메디를 알고 아침이 달라졌다고. 아침이? 네. 아니 밤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침이 달라지면 어떡하나? 일단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많이 낳아서 키우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성인용품으로 보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용품이에요, 민생용품. 네, 그렇잖아요. 민생용품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네, 혈액순환을 위해서. 아니 그래도 윤석열 감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대놓고 윤석열이 감찰을 거부한다면은 오늘 법무부가 손을 뗐어요. 손을 뗀다는 거는 이대로 포기하겠다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다음 수순이 뭐가 있어요? 보류입니다. 그러니까 감찰 대상인데 감찰을 안 받는 것도 감찰을 받을 수 있어요. 감찰 명분이 또 쌓이는 거죠? 네, 또 쌓이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윤우진 전 세무서장,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장의 그 형 관련해서 골프장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봤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계속 해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관련한 내용들은 점점 쌓이고 있어서 사실 윤석열 총장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네. 되게 뻔뻔하잖아요. 얼굴이 되게 두꺼워. 그 사실은 청문회장에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뭐 피해자 있으면 고소하시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나 진짜 그게 사실은 당당한 건 줄 알았거든요. 당당하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니다. 이잖아. 뻔스러운 거죠.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더 황당했던 게 본인이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평검사들이 인간 백시밀리를 하러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면 조사를 하러 왔다. 감히 오보를 내질 않나. 오보를 만들었어요. 만들어냈죠. 예. 검사들 사이에 도는 글 이런 게 만들었죠. 카톡을 돌아. 검사들 사이에서 도는데 왜 이게 카톡이 지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보도를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은 한편으로 보면 자꾸 이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자신의 혐의로 시선이 쏠리는 것을 막고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시선을 자꾸 돌려요. 이건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범죄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추궁이 들어올 때 회피하는 수단이에요. 추궁을 회피하는 수단이에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평검사가 온 게 문제다. 보통 장관을 수사하거나 뭐 그럴 때도 부부장검사나 부장검사급이 오지 평검사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조금 왜곡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조국 수사할 때는 어떻게 뭐 부장검사가 가서 지휘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지휘권자를 수사하면서 그 집을 털면서 아니 무슨 부장검사급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안 가더라도. 네. 그래 놓고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하는데 아니 그럼 법무부 장관이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오보를 낸 거죠. 일부러. 일부러 오보를 낸 거죠. 네. 저는 너무 재미있는 게 만약에 그럼 추미애 장관이 이 서면을 갖고 너 감찰 받아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예 받겠습니다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럴 가능성도 생기겠네요. 추미애 장관이 서류를 들고 근데... 대검찰청을 방문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 아유, 그렇게 아니, 너무 모양이 빠지잖아요. 아니, 추 장관은 네. 가능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심지어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면 언론이 너무 틈만 나면은 그런 식으로 씹어대는데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는 지금 완전 먹힙니다. 진짜 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한 것도 더 이상 언론에 어떻게 보면 일부러 오보를 내게끔까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틈을 보이면 안 되겠다. 일단은 여기서 보류를 하겠다. 저는 네. 법무부가 한 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언론이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밀어줘요. 윤 총장을. 근데 그때마다 윤 총장과 관련한 내용이 또 법무부에서 툭 튀어나와요. 지금까지 감찰 말고 그 이제 수사 지휘권 그리고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뭔가를 계속 쥐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부지검의 금조 합수부 합수단을 해체할 때 정말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게 뭐 여권을 수사하니까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니까 없앤 거냐라고 하자 추미애 장관이 턱 던져냈던 게 얘네들이 알고 봤더니 부패의 원상이에요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건이 텅 터졌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은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요.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하나하나 모아가고 있다.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일단은 이제 아까 전에 지적을 해주셨던 것이 이제 감찰.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은 감찰의 준칙은 모든 감찰 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그게 검찰총장이니까 평검사 보내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는 사안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제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그리고 은폐할 의도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 공무원의 비위 중에서 법무부 장관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그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비위가 대검의 그 반부패 부장을 패싱해서 검찰총장에 바로 보고되고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게 네, 법무부에도 대검 보고가 안 됐고. 대검 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가 있죠. 네. 이런데 이제 이런 사건인데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명한 사건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찰을 명한 사건이 지금까지 4개인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옵티머스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그리고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들 간의 만남, 라임 사건 축소 수사 지휘, 그리고 지금 최근에 특수활동비 배정 및 집행 등에 대한 상세 내용 이런 것까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감찰 대상자가 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다음 사항에 협조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감찰 규정에 나와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이런 거에 협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협조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 사안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감찰 사안을 조사를 하다가 비위 등이 발견되면 징계로 가는 건데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검사 징계법이 있어요. 네네. 이제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은 어떨 때 검사에게 징계를 하느냐가 나와 있는데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할 때는 검찰총장이 그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하지만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자일 때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상세하게 있습니다. 네, 언제 검사를 징계하냐면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했을 때 43조가 뭐냐면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일. 2항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항 뭐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등등이고 두 번째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감찰이나 어떤 상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이 또 행정법원 판결문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찰 불응 자체도 징계 사유가 사유로 될 수 되기 있는 때문에 거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도 보류됐으니까 뭐야 왜 하나 말아 이렇게 징계 생각하실 건 사유로 아니다. 쌓인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예, 이제 징계 사유 하나 쌓인 쌓인 거고.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휘권이 발동됐을 때 처음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그렇죠. 발동이 됐을 때 그걸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회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보면은 사실 공무원의 그렇죠. 국정 의무를 위반한 징계 거예요. 사유로 하나 쌓여 사유가 있는 돼 거예요. 있어요. 그것도. 예. 그리고 저는 또 굉장한 징계 사유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보도를 보면 지난주부터 여론조사에서 대권 1위를 2번을 하셨더라고요. 대선 후보 1위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을 이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지 말라라고 하지 않는 거는 공개적으로 본인이 거기 여론조사 대상에 끼워져 있다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거는 저는 부작위에 의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죠. 저는 이게 거의 제가 판례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판례를 못 찾았어요.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국회 또는 지방의 의원이 되는 경우 검사를 징계하는 이유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안 되기 때문인 건데 지금 이렇게 야권의 어떤 대권 주자로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저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 판례가 기억하기로는 정치활동이라 하면 일단 선거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거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행위, 그다음에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선거와 정당이 관련된 행위라는 경우는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판례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 떨어지는 않지만 이에 준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그렇죠. 있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건의 경우에는 굳이 감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명백하게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벌써 몇 가지가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임 같은 경우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보고 의무가 있어요. 네. 보고 의무가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안 예, 이것도 하나 징계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개입니까? 지금 지시 불복종, 그다음에 미보고, 그다음에 감찰 불응, 그다음에 정치 활동 요런 거라든지 요런 것도 벌써 이렇게 이미 돼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계속 한다고 본다면은 이거는 지금으로도 상당한 수위의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로 솔직히 지시불응이라든지 복종 의무 그렇게 그것보다는 논란이 너무 날리느니 날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날리겠다는 게 그걸로 쌓여간다는 얘기.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이거를 갖고 있다가 공수처가 와서 정말 중대한 비위 사유를 터뜨려야지. 아유 이거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중대한 비위 사유를 터뜨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잽잽을 날리다 보면은 괜히 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것처럼만 보여서 오히려 몸집만 키워질 수가 있어서 맞는 사람은 또 맷집이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언론은 지금 계속 탑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대. 그리고 공수처가 발족이 돼서 거기서 터트려줘야 나오지 이렇게는 흔들 수가 없구나. 정말 검찰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그냥 완전히 클러스터를 짜가지고 누가 막 하고 싶겠어요 진짜. 내가 이제 여기 조직에 들어갔다가 내 인생이 쭉 이 조직에 있다는 거는 불변사실인데 이 조직의 수장을 내가 내 손으로 쳐야 된다는 게 싫겠죠. 누군가 대신 쳐주길 바라겠죠. 그럼 공수처가 생겨야 돼요. 아니, 심지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윤석열 총장 물러나야 되고 저분 감찰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도 근데 내가 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생겨야지만 이제 검찰에서도 우리는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 아이고 이거는 결국엔 공수처가 와서 해야 된다. 누가 하겠니 이걸. 맞아. 근데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삐져 나오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언론이 완전 그 사람을 초전 박살을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것을 하기도 전에 완전히 진짜 다 와 감찰부장이 감찰 받을 짓해 막 해가지고 박살을 냈더라고요. 언론 상황이 너무 이상한 게 대검 내부에서 이문정 검사가 지금 감찰 연구관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검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문정 검사한테 보직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후배 검사들이 연구관으로 왔으면 연구나 하지 뭘 감찰하려고 하냐라는 얘기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것도 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흔들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봉현 씨의 말을 완전히 흔들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김봉현 씨를 완전히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추미애 장관의 어떤 감찰 지휘의 근간이 됐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속은 거고 지금 잘못된 감찰이다. 감찰 지휘권을 한 거다. 그렇게 몰아가려고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보도가 나올 때마다 김봉현 씨 입장문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요. 저는 김봉현 씨의 말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니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근거가 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딱 말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김봉현 씨의 그 말만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의혹의 제기는 충분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라도 윤 총장과 반대되는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은 완전 윤 총장 역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네, 역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아주 그냥 뿌리까지 그냥 흔들어가지고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검사들 사이에서 도는 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조선일보 보도랑 거의 같이 나왔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지금 검찰들 사이에서 뭔가 도는 얘기가 있다던데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 요것과는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카톡으로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감찰 내용은 어쨌든 비공개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 비공개 그 검사들이 그러면 그 검사들을 막은 검사거나 네. 그럼 총장실에 있는 비서거나 네. 검찰총장이거나 그렇죠. 셋 중에 하나일 것 네. 같은데 이게 대검 내부에서 알리지 않으면은 알릴 수 없는 내용인데 알 마치 수 또 없는 거죠. 정말 재밌어요.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지금 언론 막 신났어.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완전 지금 아주 그 본질과 민낯을 다 드러냈어요. 네. 이제 그 언론은 미천까지 다 드러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이젠 얘네들은 진짜 다 던졌구나. 네. 그래. 아니 오죽했으면 김태형 기자나 저를 향해서 야, 네. 정권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정권 바뀌면 뭐 어때서. 그 정권이랑 저희랑 무슨 무슨 상관 있다고. 정권 바뀌면 정권은 뭐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뭐냐면 정권 바뀌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면 적어도 윤석열 세상에 온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린 만무하지만 여기 두 분 정권 바뀌면 큰일 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세상에 이명박이가 되겠나 했다가 아주 그 10년을 굉장히 괴롭게 살았어요. 이분들이 뭐 어때서 이렇게 막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이건 나만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해봐야 된다. 어때서 괜찮아? 이게 우리가 저- 정권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요. 아무 상관없죠. 저는 저기 검찰청에 전화 오면은 고무보트 타고 도망갈 거예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아, 이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군요.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어쨌거나 윤석열 세상에 오거나.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해해주고 싶은 거는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윤석열 세상은 절대 안 옵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다고 쳐요. 그 야당에서 나온 대통령은 윤석열을 가만둘 것 같으세요? 아이고. 절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지금 저 문재인 나라도 절대 대통령하고 안 갖다 놔둘 거야. 왜? 저 사람 저대로 놔두면 언제 날 칠 줄 모르는데. 그렇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각을 세워서 인정해주는 면이 있지만은 어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고 지자스 이런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자스, 네. 아까 이제 제가 추 장관이 징계 사유를 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징계를 뭐 추 장관이 직접 시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곧 세워지는 공수처에서 그거를 또 이제 조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윤 총장이 한 것은 재직구 감싸기나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에 큰 적폐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채널A 사건에서도 저희가 온 국민이 다 같이 봤잖아요. 그 한동훈과 채널A 사건의 그 사건 수사를 대검 뭐 인권부에 돌렸다가 이렇게 수사 자문위원회를 소집했다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한 것을 저희가 모두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앞으로 감찰이나 아니면은 뭐 징계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윤석열 이 사람에 대한 대검을 찾아갔던 감찰반원들이 모욕을 당하고 이제 돌아온 셈이고 일단 감찰이 멈춘 것 같지만은 칼은 점점 예리해지고 있다. 아니 지금 윤석열은 어떤 멘탈일까요? 내가 계속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은 없을까요? 이미 여기서 멈추긴 늦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대권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멈출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죽든 살든 예, 앞으로 지금 이 그냥 길에서 돌아갈 돌아설 수는 수밖에 없다.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돌아서는 순간 또 죽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공수처만 안 생긴다면 검찰 조직에서는요 이 사람이 이제 대권만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이 사람의 모든 걸 덮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가기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는 목숨 걸고 공수처만 막으면 돼. 자기의 사명은 그거고,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게 언론이면 언론과 함께, 야당이면 야당과 함께, 누구든 손 잡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수처만 안 생기면은 자기를 칠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도, 아까 말했지만 뭐 새로운 뭐 야당에서 뭐 대권이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정치인이 쟤를 수사해라 한들 하겠습니까? 검찰이 안 하면 하죠. 그만이라서. 공수처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공수처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진짜. 진짜 막다른 길까지 가서 그런 게 정말 기득권을 놓는다는 게, 하나를 바꾼다는 게 정말 이렇게 와. 예전에 우리 막 프랑스 뭐 대혁명 뭐 이런 거 어쩌고 그때 막 피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사람이 막 생명이 목숨이 막 죽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하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뒷받침돼서 겨우 하나를 정말 힘겹게 바꿀 수가 있구나. 정말 조국 장관 가족부터 해갖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지금 얼마나 희생을 지금 감수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피로감, 국민들에 대한 이 피로감, 이거는 와 진짜 이 언론 볼 게 없다라는, 어디를 켜도 볼 게 없어요. 정말. 언론이. 예, 언론이 볼 게 없어요. 믿을 게 없고. 아니 이럴 때 말이죠. MBC처럼, 지금 MBC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겨레가 지금의 아주경제 스탠스를 취했다면 어땠을까? 그랬으면은 검색도 잘 되고 좋았을 텐데. 아마 폭발적이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겨레가. 그거는 제가 볼 때 한겨레의 맥이 일단 끊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겨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자기들이 맨날 욕하고 있는 진보 기득권, 진보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놀라운 거는, 진보든 보수든 자기들이 엘리트라고 여겨지는 순간 대중을 개돼지로 여기더라고요. 그치? 네, 그런 면을 숨기지 못할 겁니다. 특히 지난번에 강모 법조 전문 기자의 이런 그 행동들을 볼 때 가득 찬 선민 의식과 엘리트 의식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기자들의 경우에는 엘리트 의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논리를 추론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쪽집게처럼 외우고, 심지어 저희들도 외워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딱 만들어진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오가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가는 것만 따라갈 수 있는,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지 않는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틀렸을 수도 있다. 모두가 따라가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제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너무 취업하기도 어렵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도 사실 진짜 어려운데, 자기가 원하는 뭐 기자가 됐다, 원하는 언론사에, 언론고시에 합격해서 와 어쨌든 간에 뭐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쉽게, 옛날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짬밥이라는 것도 있고 아직 밑바닥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하나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경쟁 뭐 돌파하기 어렵다니까, 이미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이 세력에 왔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빨리 그렇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을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뭐 그 언론 중에 이게 제대로 검색이 되거나 제대로 드러나진 않는데, 제가 이제 보면 내일신문이라는 것도 보면은 기사가 자체가 되게 구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경제랑 내일신문 꼭 두 개를 봅니다. 근데 물론 이 기사 자체가 막 엄청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유료가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지만. 알겠습니다. 네. 저기 정경심 교수 재판은 이제 언제 결심이죠? 결심은 끝났고요. 결심 끝났고 12월 이제 23일이 선고입니다. 선고. 오늘 저기 진중권이 CBS 인터뷰 보니까 네. 지금 진보는 가짜다. 어떤 진보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딸을 입학시키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인터뷰가 가짜예요. 네, 그분의 말은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예.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최성해 총장이 이제 진중권 씨의 그 스탠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성해 총장이 지금 검찰에 지금 고발이 된 상태예요. 네. 그 학력 그렇죠. 위조랑 네네. 그리고 사기, 뭐 횡령 배임 건으로 다 걸려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분의 사건을 배당받은 팀이 정경심 교수의 수사팀이란 말이에요. 황당하죠. 네, 그래서 황당한 제목도 사건이죠. 황당하게 이렇게 네. 쓰셨더라고요. 네, 제목을 그렇게밖에 네. 쓸 수가 네,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황당해서. 네.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 8월 27일, 그러니까 지난해 8월 27일 이전에 최성해 총장이 조민 씨의 표창장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상장 대장도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상장 대장은 그 파기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장 대장이 있었다는 거고 그 상장 대장에서 뭔가를 확인했다거나 혹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상장 대장도 없다고 하고 자기는 해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더 보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랑 그 동양대학교 교수님들이랑 한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을 자기가 발급해 준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경심 교수한테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보내려고 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냐. 내가 뭔가를 다 해줬어요. 부산대. 그러니까 경북대,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경북대 경북대 넣었으면 네, 내가 넣었으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내가 다 해줬을 텐데 왜 부산대 썼냐. 나한테 먼저 말을 하지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관련한 내용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쪽이랑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정경심 교수한테 나는 저렇게 인터뷰한 적이 없는데 쟤네가 잘못 쓴 것 같다. 내가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 하고 정경심 교수랑 그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을 김도읍 의원한테 이제 혹은 장제원 의원 그 보내죠. 국민의힘당 의원들한테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정경심 교수를 도와줄 생각도 없었던 거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이유는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이분이 정결권, 위임권 줬다고 해버리면은 공소 기각이 돼버려요. 이거는 아무런 재판의 효용 가치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문자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문자를 유심히 봤는데 사실대로 말해달라. 네. 그쵸. 사실대로 말해달라야. 그게 무슨 뭘 전화해갖고 뭘 청탁을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해달라는데. 그 앞에 내용이 조금 지워져 있는데 네.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정경심 교수한테 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어한다. 조국 전 장관이 보낸 것 같아요. 사실대로. 네, 그냥 사실대로만 밝혀달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외압이고 청탁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말이죠. 네. 아주 엄청난 엘리트 의식. 이게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들은 진리라고 믿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지체가 높아. 내가 저 사람 앞에서 감히 엘리트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 그런 사람 아니고 자기보다 일단 학교가 자기만 못하다고 판단되면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땐 다 가짜야. 상대방이 기자로서 현장의 그런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진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쓰레기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꾸 우리 사회가 마이크를 들이미는 이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당장 오늘 만나더라도 김태형 기자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니 표창장 위조했다는 게 지금 다 탄핵이 돼가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차원을 넘어서서 게으른 거예요. 불성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중권이가 무슨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자꾸 띄우는데 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진중권이 대신해 주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받아 적고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나오면 안 믿을 겁니다. 그렇죠. 안 믿을 거예요. 진중권 씨가 100분 토론에 나와서 100분 토론인가? 하여간 이 나와서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재밌던데 그 근거가 뭡니까? 제가 아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니까 제가 아니까요. 이게 진짜 역대급 짤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어요. 돌려보면은 그죠. 내가 그 기자를 만나봤으니까요. 내가 뭐 이런 아니까요. 내가 당신은 아니까요. 만나나 뭐 봤어? 네,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네. 지금 저 만났으면 뭐 생각이 바뀌었을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이 안 아니까요. 되는 거죠. 제가 아, 만나봤으니까요. 진짜 이거 보고 너무 웃었는데 이게 짤이 계속 돌아다녀요. 제가 아니까요. 짤. 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좀 아픈 사람들이고 확정 편향에 많이 빠져 있구나.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것에서만 진실이 다 있다. 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중공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표창장을 발급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위치예요. 그냥 일반 교수였고요. 센터 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일반인 수준의 어떤 팩트 파인딩이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주장한다고 사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아휴, 그래요. 좀 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우리 구독 안 하신 분들 좀 빨리 구독해 주세요. 오,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200분만 좀 더 들어오시면은 네. 46,000이 되겠습니다. 46만. 46만 깜짝이야. 46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와. 빨리 몇 분만요? 우리 김용민 TV 200분. 아, 200분. 저희 200분. 구독 좀 해주시고 네. 구독해 주시고 알람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우리 좀 빨리 46만 넘고 50만 갑시다. 네. 어? 아, 50만. 50만 좀 갑시다. 야, 좀. 50만. 아이 사람들. 어? 저 그렇게 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5만 9천 거의 이제 한 200명만 더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참 40만 넘고서부터는 좀 둔화되는 그때 마침 그때 총선이 끝난 시점이었거든요. 45만 9천 명 됐습니다. 그래요 우와. 벌써? 네. 어이구. 45 9천 9,000명, 명이고 그러니까 200명만. 200명 정도만 더 9,800명. 도와주시면 뭐 제가 작년 7월에 김용민 TV 처음 출연했거든요. 네. 그때 12만 명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출연하기 전에 12만 명이라 해서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큰데 12만이 어떻게 나갈까요? 이랬는데 지금 거의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지금 몇 배가 지금 4배가 된 거예요. 네, 거의. 네, 너무 겁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주말이 되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어이구 벌써 이제 한 100여 명만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어머,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시고 그럼 네. 어머. 네. 지금 46만 채우고 끝내시는 걸로. 그래서 김용민이가 여러분한테 뭐 크게 실망을 드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진중권처럼 뭐 어디 가출을 했다든지 가출해놓고 자기 집에다 침 뱉는다든지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예, 좀 도와주세요. 좀 깔끔하게 합시다 우리. 자, 그래요. 그 사이 또 100명 가까이 또 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빨리 저 50만이 되면은 사실 근데 40만 넘으면은 우리가 저 음악회를 열겠다고 그래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 그때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그때 저 바이올린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연습하다 맞아가지고 예. 우리 아이고 50만 되면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우리 소대인 변호사님의 바이올린 또 좀 한번 들어야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저는 랩을 하겠습니다. 랩으로 좋습니다. 랩 하겠습니다. 용진이 형 뭐 해주시겠어요? 예? 용진이 저 형 뭐 하시게? 부르다가 말았던 저 정인의 오르막길 제대로 한번 불러. 좀 참아달라고 하고 싶은데 예. 우리 김태형 기자님 뭐 해주시겠어? 저는 코러스 넣겠습니다. 정준영.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기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준영 판사가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을 석방시켜 준다. 그러면 저희 노래를 취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멜로니니 이런 데다 취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사 김용민 노래 만들 실력은 안 돼요. 근데 네. 이제 하여튼 뭐 돈을 좀 들여가지고 우리 네. 작곡자분한테 맡겨가지고 노래 제목이 뭐였지? 준법 감시. 준법 감시송. 준법 감시송으로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늦게라도 좀 많이 구독 신청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성대모사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꽁트가 있습니다. 네. 보수의 길을 묻다. 거기 나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알, 네. 안길수, 육박근혜, 누구야? 또 누가 있었지? 전학연. 지금 또 맹일이 또 지금 연습하고 있는 윤발열. 캐롤송을 만들겠습니다. 캐롤송을 취입하도록. 엎드려 말하겠다. 재밌겠다. 저는 이름 장명 자체도 너무 센스 넘치지 않나요? 근데 김종알, 쫑알. 예. 김종알, 안뜰수, 예. 육박근혜. 육박근혜 감옥에서 페미니스트가 돼가지고 육박근혜.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감찰을 갈까 말까 뭐 이런 거 하나 만들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할 것 같아요. 네. 대박 정말. 저는 이 센스 때문에 제가 정말 자진해서 여기 나오고 싶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센스 때문에 너무 말씀하셨었어요. 옛날에는 꼼찰총장 전에는 피하 지방법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센스가 진짜가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장명을 할 수 있었느냐. 근데 저희가 이번에 장용진 TV에서 쓰던 프로그램 이름이 없이 이제 하객진으로 해서 썼잖아요. 네. 하객진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그런가요? 독직 폭행으로 했습니다.
독한 직설의 팩트 폭행. 독직 독직 폭행으로. 독직 폭행이요. 예, 그래서 저 김태현 기자가 새로 단독 기사를 쓰면 단독 폭행으로. 되게 어감이 좋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기사를 쓰면 공동 폭행. 공동정범. 예. 공동정범. 공동 폭행에 그다음에 이제 밤에 기사를 쓰면 특수 폭행. 야간. 예, 야간 특수폭행. 알겠습니다. 자, 오늘 꼼찰청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